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학 제7장 중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다 끝납니다. 경호학. 우리나라 대테러 관리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257페이지입니다. 주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테러 방지법을 중심으로 테러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구들이 나오고 각종 임무나 이렇게 조직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적어도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본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테러 방지법을 만든 입법의 취지, 만든 경과,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참고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유엔에서는 테러 근절을 위해서 국제공조를 결의해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 법령 제정을 각국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1년도 11월 달이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한 2달 뒤에 테러 방지법이 최초로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의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의 직권남용,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이런 사유. 직권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는 바로 이런 겁니다. 테러리스트 의심 대상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정원이 볼 수 있다. 통신 내역을 볼 수 있다. 출입국 조회,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위치정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테러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정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등 이유로 14년간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죠. 11월 13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론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2월 달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 의원들의 192시간의 아주 기나긴 필리버스터 끝에, 예를 들면 이게 테러 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필리버스터 끝에 결국은 이 법이 2016년도 3월 3일에 통과됩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의 명칭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있었지만은 이러한 법은 사실은 선진국엔 이미 다 테러 방지 법률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생활 침해라든가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우면서 이 부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14년이 지난 2016년도에 통과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파리 테러를 계기로 9.11 테러가 일어나고 통과 안 되다가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6년도에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테러는 2015년도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프랑스 파리 시내 6곳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및 대량 총격 사건을 말합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즉 소위 IS가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회는 파가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이슬람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정통이냐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걸로 내가 두 개가 파가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수니파가 자행한 어떤 테러가 파리 테러입니다. 이때 13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빨리 테러 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법의 공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줄여서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테러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 다음에 동법 시행 규칙, 총리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관련 법령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테러 방지 관련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이거는 대통령 훈령입니다. 총리령보다 훨씬 단계가 낮은 거죠.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가 대표 활동 지침으로 존재하던 이것은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테러 파트에서 국가 대표 활동 지침의 내용을 배웠는데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테러 방지 관련 법령을 여러분 배우게 되어 있고 관련 시험도 이 분야에서 난다. 대테러 활동 지침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폐지된 사유는 당연한 것이죠. 테러 방지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어떤 조직이나 절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폐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이 하나 더 있는데 테러 관련해서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데 법령 이름도 더럽게 길죠. 줄여서 테러 자금 금지법인데 2008년도에 최초로 만들었다가 2021년도 3월에 개정 시행이 되었는데 이 법을 만든 주체 및 운영 주체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왜? 테러 자금 금지에 관한 거예요. 테러 자금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 법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법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테러방지법 파트에 일부 이 법명이 약간 언급이 되는 경우는 있다. 일명 테러자금 금지법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선진국의 테러 관련 법은 어떻게 있는가 일단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2001년도 10월 달에 애국부 패트리어트 액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감청권 확대하고 유선 전자통신 감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애국법의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각종 종교시설, 정치단체, 각종 단체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때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이 테러 용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당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테러 용의자에게 돈 세탁을 해주거나 자산관리 또는 자금관리 해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이거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준다 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처벌하는 대폭 처벌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규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국법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1986년도에 테러 자금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공안사범의 긴급 구속기한은 일반 범죄자가 2일이면 4일입니다. 공안사범은 주로 국가안보위해 사범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긴급 체포기한은 48시간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긴급 구속기한은 4일을 주는 거죠. 굉장히 인권 침해 요소가 많지만은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프랑스도 강력히 처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테러방지법을 만들었고 영국은 2000년도에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가 후일 테러가 난 2001년도 12월에 이 법을 개정해서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긴급 구속한다. 쉽게 말하면 영장 없이 구속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좌 감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테러 관련 사실 아는 사람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미국과 같죠? 테러 용의자를 영장 없이 3주 동안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다. 영장 없는 체포를 3주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테러를 4주 방조한 사람은 재산을 압류한다.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해서 테러 용의자에게는 영장 없어도 6주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인권 침해를 할 만한 그런 깜짝 놀랄 내용까지도 이 법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선진국이지만 그런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캐나다는 넘어가고요. 호주도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대부분 나라는 테러 용의자들의 인권보다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더욱 중시하는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테러 방지법의 어떤 개관 목적입니다. 뭐 간단하죠.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국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테러 방지법의 핵심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테러 방지를 위해서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보수사기관은 주로 국가정보를 지칭합니다. 국가정보는 정보도 수집하고 수사도 하죠. 그런 기능인데, 물론 이제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이 이제 경찰에 넘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기능이라서 권한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정보 수집 기능만 갖고 국내 정보도 수집하지 못하고 대공수사권도 없어졌기 때문에 해외 정보 수집 전문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보면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큰 틀에서 9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산을 먼저 보고 제가 나무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대테러 활동, 카운터 테러죠.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재반 활동을 대테러 활동으로 본다. 그 다음 테러는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를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었다. 자, 나중에 나옵니다. 뭐 무고죄, 위증죄 뭐 이런 게 나와요. 두 번째는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테러에 관한 최고 상위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밑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나옵니다. 산하기구들이 나온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귿, 다입니다. 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밑에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협조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정하고 테러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둔다. 그러니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다음 상위기관은 대테러 센터입니다. 대테러 센터. 합니다.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입니다. 줄여서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 이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기본권 침해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통과 못 시켰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관을 한 명을 7조에다 동법 7조에다 신설했습니다. 마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위험 인물 금융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예를 들면 휴대폰 통화 내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메일 내역,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건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과거에는 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바입니다. 관계기관장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 테러에 연결될 수 있는 폭발물 등의 어떤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장에게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러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뭐 화재 폭발물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거 인터넷 유포된다 그러면 빨리 삭제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네이버 사장한테 긴급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12조에 신설되었습니다. 4입니다.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 나가려고 한다. 출국 금지 요청해야 되겠죠. 일시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준입니다. 압니다. 테러 계획이나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물을 규정하고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포상금을 지급하고 만약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치료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되고 또 의료 지원도 해줘야 되고 특별 의료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포상금만 주는 게 아니고 치료비, 복구비, 의료비, 위로금을 준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63빌딩이라든지 뭐 부산에 있는 뭐 2층짜리 아파트를 테러 당했다. 항공기 테러 당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 발생한 겁니다.
보상 비용 지원이 돼야 되겠죠. 자입니다.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등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는 이러한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건 법률이 아니고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리에서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아까 뭐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같은 그런 대통령 훈련, 그런 낮은 등급의 행정 규칙으로는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재형법정주의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한심한 나라예요.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 테러방지법에 제대하여 무고나 위증을 했다. 테러범이 아닌데 테러범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그러면 처벌이 되겠죠. 위증을 했다. 법정에서 헛소리 했다. 처벌이 되겠죠. 증거를 날조 인멸을 은닉했다.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무고나 위증죄나 증거인멸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법에 있는 것보다 더 가중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테러 관련 범죄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세계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17조부터 18조, 19조까지 신설해서 지금까지 9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테러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부터 또 길기 때문에 영상을 잘라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중요한 내용 먼저 잘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그 교재 관련해서 비용을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보내시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 교재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러 파트는 제가 내용을 최근에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을 좀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제 교재를 받으신 분도 다시 제가 이메일로 수정된 내용 포함한 전체 교재를 다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아울러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